엄살 부리지 마. 살짝 건드린 것 가지고 쇼하네. 다리뼈가 부러져 쓰러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사흘 뒤 보험금까지 가로챌 이혼 합의서를 든 시댁 식구들이 병실 문을 열자 환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어딜 도망가. 시어머니가 악을 쓰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 소유주가 이서연님이십니다. 3년간 때리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이 가족은 무너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이서연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아침마다 서연을 불러 세우고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김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서연은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서연, 너 지금 나한테 뭘 가져왔어? 내 눈앞에 내놓은 게 뭐냐고. 오 여사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비스듬히 앉은 채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앞치마 끝동을 파르르 떨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해? 네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보따리 하나 제대로 들고 온 게 있어? 돈 한 푼, 이불 한 채 없이 맨몸으로 굴러들어온 주제에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오 여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소파에 확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주식이 반 토막이 나서 3억이 날아갔단 말이다. 내 남편 사업 자금까지 다 묶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당장 내 친정 가서 돈 좀 해와. 죽든 살든 가져오라고.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는 돌아갈 친정이 없습니다. 의지할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와. 은행에 가든 사채를 쓰든 네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해오란 말이야. 이 집에 공짜로 처먹고 살면서 그 정도 배짱도 없어? 오 여사의 도끼 어린 눈이 거실 구석에 세워둔 시커멓고 묵직한 대형 무선 청소기를 향했습니다. 오 여사가 성큼성큼 걸어가 청소기를 멧돼지 잡는 몽둥이처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쇳덩이 같은 본체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두 손을 싹싹 빌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아년이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입구멍만 살아가지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오늘 아주 다리를 분질러놔야 정신을 차리지. 오 여사가 청소기를 서연의 왼쪽 다리를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내리쳤습니다. 퍽 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서연의 비명이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 두 손으로 다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것 봐라. 아주 연극배우 나셨네. 살짝 건드린 것 가지고 어디서 쇼를 해? 재수없게 정말. 오 여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서연의 코앞에 퇴하고 침을 뱉고는 콧방귀를 뀌며 거실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오 여사의 귀에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꿀이 떨어지는 목소리로 내연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박민우. 오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엄마. 잠깐만 좀 있어봐. 민우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안방에서 내 마누라가 혼자 넘어졌다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엄마가 대충 겁 좀 줬으니까 신경 꺼. 알았어, 알았다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닥하고는 다시 전화기에 입을 바짝 붙이며 발코니 쪽으로 살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벽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이미 제멋대로 꺾여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톱이 빠질 정도로 벽을 움켜쥐었지만 몸은 맥없이 다시 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졌습니다. 2시간 뒤 민우가 거실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서연. 너 왜 아직도 거기 누워 있어? 적당히 좀 해. 일어나. 민우가 인상을 팍 쓰며 서연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당겼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제발 병원 좀 데려가줘요. 서연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애원했습니다. 어라? 이거 진짜 다친 거야? 귀찮게 정말. 민우는 잠시 서연의 다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야, 민우. 나 사고 하나 쳤는데 병원 자리 하나만 빼줘. 아, 큰 병원 말고 형님네 그 구석진 병원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치워야 하니까 부탁해. 민우는 서연을 짐짝처럼 택시에 태워 도심 외곽의 아주 낡고 허름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6인실 딱딱한 침대 위에 서연을 던져놓듯 눕히고는 접수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구두 뒤축을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큰 병원 가면 경찰 오고 조사가 어쩌고 복잡해져. 여기서 대충 때우고 입 막으면 끝이야. 서연은 곰팡이 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침대는 새 것처럼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환자의 흔적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 서연아. 너 어디 숨었어? 인연이 어디 갔지? 오 여사가 흰 봉투를 채찍처럼 흔들며 병실 문을 쾅 열어젖혔습니다. 오 여사의 뒤로 아들 민우와 딸 민희가 마치 사냥꾼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손에 든 봉투 안에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이혼 서류와 서연의 목숨값 같은 보험금을 뺏으려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여기 누워있던 환자 어디 갔어? 어디로 빼돌린 거야? 오 여사가 간호사 데스크로 달려가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쳤습니다. 이서연 환자분 말씀이세요? 그분은 입원하시자마자 본인 뜻대로 퇴원 절차 다 밟고 나가셨는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툭툭 넘기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돈 한 푼 없는 고아년이 제 발로 어딜까? 누구 돈으로 퇴원을 해? 오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병원 로비까지 씩씩대며 뛰어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로비 한복판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대기 의자를 발로 쾅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이 은혜도 모르는 독한 년아. 시어머니를 따돌리고 네가 감히 도망을 가? 병원이 떠나갈 듯 소란스러워지자 점잖은 흰 가운을 입은 원장급 의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의사는 오 여사의 가슴팍에 달린 번쩍이는 명찰을 쓱 훑어보더니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이서연 환자분은 입원 당일 본인 소유의 대형재단 병원 VIP 병동으로 헬기 타고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최고급 치료를 받고 계시니 걱정 마시죠. 뭐, 본인 소유, 헬기를 탔다고? 오 여사의 입이 주먹이 들어갈 만큼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병원 건물하고 땅바닥 전체가 바로 이서연 환자분 개인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 주인이십니다. 의사가 태블릿 기기를 꺼내 화면을 오 여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이름 석자 아래로 평생 구경도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 숫자가 끝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말도 안 돼. 오 여사가 뒷목을 잡으며 의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양옆에서 바위덩어리 같은 경호원 2명이 나타나 오 여사의 팔을 꺾어 뒤로 획 돌려버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놓아. 오 여사가 돼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화면에 찍힌 서연의 재산 숫자를 보고는 정신이 나간 듯 두 무릎을 꺾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고 손톱으로 바닥 타일을 긁으며 헛것을 본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서연이 돈이라고? 내 마누라가 건물주였다고? 의사가 한 걸음 다가와 서슬퍼런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환자분께서 당신들 전원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더럽게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주십시오. 경호원들이 오 여사와 민희를 짐짝 밀어내듯 병원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오 여사는 정문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악에 받쳐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서연, 서연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내 시어머니야. 민희는 넋이 나간 채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청하게 고개를 들어 거대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숨겨온 천문학적인 재산이 머릿속을 뱅글뱅글 돌자 민우의 눈 속에 다시 추악한 탐욕이 이글거렸습니다. 붙잡아야 해. 어떻게든 서연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다시 데려와야 해. 민우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텅 빈 병원 로비 바닥에는 오 여사가 기세등등하게 가져왔던 이혼 서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 너덜너덜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난 오 여사는 택시 안에서도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사기야, 이건 새빨간 사기 결혼이라고. 지가 무슨 재벌 딸이야? 고아라고 속여서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올 땐 언제고. 내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년 가랑이에 쇠랑을 채워버릴 거야. 오 여사가 택시 뒷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해. 지금 신고가 문제야? 서연이가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면 우리한테는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니까. 민우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휙 돌리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기회? 내 마누라가 우리 식구를 3년 동안이나 바보 취급하면서 속였는데 그게 기회냐? 나를 감쪽같이 속인 그년 요물을 당장 잡아와야 해. 일단 내가 서연이한테 살살 빌어서라도 연락해 볼게. 엄마는 제발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전화기를 허벅지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병동의 넓은 1인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시트 위로 서연의 왼쪽 다리가 굵직한 깁스에 감싸인 채 높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병실 문이 열리고 태산처럼 넓은 어깨에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성 그룹 부회장이자 서연의 친오빠인 이진우는 동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깁스 사이로 벌겋게 드러난 피멍 자국을 보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빠 왔어? 서연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다리가 이게 뭐야?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대체 무슨 짓을 당하고 산 거야? 오빠가 알았으면 그놈들 벌써 가만 안 뒀어. 진우가 침대 옆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파리 잡듯 뺨을 맞았던 일 남편이라는 놈이 밖에서 딴집 살림을 차리고 생활비 한 푼 안 주며 모른 척했던 일 신우이가 자기 보석을 제 것처럼 빼앗아 가도 누구 하나 편들어주지 않았던 서러운 나날들을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사흘 전에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휘둘러서 내 다리를 내리쳤어. 돈 안 해온다고, 고아 주제에 밥값도 못한다고. 그 여편니가 감히 인간도 아닌 것들이 내 동생을. 진우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자놀이에 시퍼런 핏줄이 툭 붉어졌고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법무팀 전원 소집해. 당장 그 집구석 인간들 쥐잡듯이 뒤져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려. 진우는 곧장 전화기를 꺼내들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오 여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서연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통째로 빼서 엎어버리고 옷장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어 휘저었지만 서연의 재산에 대한 단서는 털끝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연 보게 어쩜 이렇게 흔적 하나를 안 남겨놨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를 속였구먼. 오 여사가 서연의 옷가지를 바닥에 패개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컴퓨터로 현성그룹을 검색해 보았지만 철통 보안에 막혀 서연과의 관계는커녕 개미 한 마리 지나간 자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 여사는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아들 사업 자금까지 다 날아간 마당에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자 결국 서연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인감도장 서랍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아직 여기 있었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오 여사가 서연의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징그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도장을 들고 서연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눈먼 돈은 고스란히 다시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본전만 찾으면 그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나중에 서연이 그년이 따지면 시어머니 대접비라고 하면 그만이지. 오 여사는 돋보기를 치켜 쓰고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혼자 낄낄거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우는 제 집인 양서연의 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 걸린 서연의 원피스와 코트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시커먼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우의 뒤에는 입술을 새빨갛게 바른 내연녀 지숙이 팔짱을 끼고 서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이 방 진짜 넓고 좋다. 이제 여기 내가 써도 되는 거지? 응? 지숙이 서연의 화장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여우처럼 꼬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이서연이는 이 집 귀신도 아니야. 내 맘대로 다 써. 민우가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고 나가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 민희는 서연의 보석함을 발견하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에구, 고한연이 가지고 있어봤자 다 짝퉁이겠지 뭐. 그래도 모양은 그럴싸하네. 민희가 코웃음을 치며 비싼 가방과 보석들을 챙겨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중고 매장 감정사에게서 자지러지는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 물건들 전부 진품 중에 진품입니다.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고 이 다이아몬드는 감정가가 억 단위예요.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하셨어요? 민희는 전화기를 든 채 입을 떡 벌리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오 여사가 병원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렸다며 억지 시위를 벌이는 사진이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어머, 며느리가 너무했네 하며 속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체불명의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올라오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오 여사가 시퍼런 무선 청소기를 몽둥이처럼 휘둘러 서연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려. 돈 한 푼 못 벌어오면 매라도 맞아야지. 영상 속 오 여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상은 하룻밤 만에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기며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창은 저 할머니 사람이냐, 당장 감옥 보내라는 욕설로 도배됐습니다. 오 여사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는 똥 묻은 반찬 안 먹는다는 항해 전화가 불을 뿜었고 겁에 질린 가맹점주들은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앞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난리예요. 장사 다 망쳤다고요. 가맹점주의 비명 섞인 전화를 받은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바닥에 박살냈습니다. 이틀 뒤 민우의 집으로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이혼 소장과 함께 무려 50억 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위자료 청구서가 튀어나왔습니다. 50억? 이서연 인연이 진짜 미쳤나? 민우가 소장을 걸레처럼 구겨쥐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50억 달라고 소송 걸었어. 우리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뭐야? 그년이 무슨 수로.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공갈이야, 공갈이. 오 여사가 펄펄 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천장 구석 책장 꼭대기에서 아주 작은 렌즈 하나가 번쩍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오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홈캠이잖아. 서연이가 우리 몰래 여기다 감시 카메라를 숨겨놨던 거야. 민우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를 잡아뜯으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모든 영상은 서연의 손안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오 여사의 이마에서 팥죽 같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지숙의 꼬드김에 넘어가 염치도 없이 서연의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병동 입구에서 덩치 큰 경호원들이 민우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나 이 집 남편이야. 내 마누라 보러 왔다는데 내들이 뭔데 막아. 민우가 경호원의 어깨를 밀치며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경호원들이 민우의 팔을 꺾어 바닥에 쾅 하고 처박아 버렸습니다. 민우의 뺨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쩍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의 무전기에서 서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경찰차 타고 가게 해줄 테니까. 민우는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병원 밖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민우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연녀 지숙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그년 만났어? 안 돼. 경호원들이 깔려서 근처도 못 가. 독한 년 아주 작정을 했어. 민우가 옷을 털며 일어나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오빠 서연이 그년도 분명 털면 먼지 날 거야. 내가 아는 흥신소 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맡겨보자. 과거를 싹 다 뒤져서 약점을 잡는 거야. 지숙의 꾀임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신우이 미니가 여권을 내밀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말 한마디에 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출입국 금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미니의 손에서 여권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니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편 현성그룹 법무팀 사무실에서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면에는 시댁 식구들의 숨겨진 재산과 빚더미가 실시간으로 빨갛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시댁 부동산 가압류 신청 끝났습니다. 이제 숨구멍만 붙여놓고 다 조여버릴 겁니다. 서연은 병상 위에서 그 화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당신들이 흘릴 눈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민우는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병원 밖으로 쫓겨나면서 주머니 속 전화기를 벌벌 떨며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빨간색 속보 글자가 민우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현성그룹 창업주 가문 가게도 정격 공개. 숨겨진 외동딸 이서연의 실체 확인. 민우는 기사 속에 박힌 서연의 우아한 사진을 넋이 나간 듯 들여다보다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였어. 꿈이 아니었어. 내 마누라가 진짜 그 어마어마한 현성그룹 딸이었다고. 민우가 병원 담벼락에 맥없이 등을 기대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서연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빛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빗어넘긴 노신사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우라고 합니다. 노신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오 여사 집안과 수십 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며 사업판에서 피 터지게 싸워온 라이벌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늙은이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서연이 날선 눈빛으로 박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내가 오 여사 그 독한 여편네를 한 방에 보낼 물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우가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이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15년 전 서연 씨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끔찍한 뺑소니 사고 기억하시죠? 그 사고 증거를 돈으로 매수해서
싹둑 잘라먹은 사람이 바로 오 여사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던 서연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진, 오 여사가 사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몰래 줍는 장면, 그리고 경찰 기록에서 핵심 증거가 쏙 빠진 내역이 소름 끼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귀한 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서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여사와 나는 20년 왼수입니다. 그 여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건 서연 씨만이 아니거든. 박정호가 병실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냥개로 이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용이라 해도 좋고 협력이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서연 씨가 더 잘 아실 테지. 박정우가 고개를 짧게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가슴팍에 꼭 껴안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당장 병실로 와줘.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어. 30분 뒤 오빠 진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박정우가 두고 간 서류를 오빠에게 넘겼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다가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이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죽게 만든 사고에 그 여편이가 끼어 있었다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빠 나 이제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걸로 안 끝내. 그 집구석 씨를 말려버릴 거야. 서연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얼굴에서 3년 동안 본 적 없는 서슬 퍼런 살기를 읽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 뜻대로 해라. 오빠가 뒤에서 다 쓸어버려 줄게. 아니,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오 여사는 염치도 없이 현성그룹 본사 로비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는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서연이 부모님 좀 만나게 해줘요. 내가 무릎이 닳도록 빌 테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혀를 차며 오 여사를 구경했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오 여사의 양팔을 짐짝 들듯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보안팀은 오 여사를 지하의 컴컴하고 좁은 응접실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보안팀 실장이 오 여사 맞은편에 앉아 낡은 파일을 탁 펼쳤습니다. 오 여사님, 이것 좀 보시죠. 20년 전 강남 식품회사에서 돈 빼돌려 도망간 격리 직원이 있었는데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여사님이랑 똑같네요. 본인 맞으시죠? 오 여사의 얼굴이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누가, 어디서 난 거야? 오 여사가 파일 위에 적힌 자기 이름 석자를 보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건데 누가 이런 걸 들춰내는 거야. 오 여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보안팀 실장은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오 여사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져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들여다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내연녀 지숙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를 시켜 서연의 약점을 찾으라고 했지만 정작 민우의 마음엔 지숙이에 대한 의심이 독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지숙이 전현이 나한테 꼬리친 게
혹시 서연이가 시킨 짓 아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민우가 차 안에서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헛다리를 짚는 사이 지숙은 이미 민우의 도박빚 고지서와 회사 돈을 빼돌린 장부를 싹 다 복사해 서연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 빚이 벌써 8억이에요. 회사 공금도 3억이나 손댔고요. 서류 몽땅 보냈습니다. 지숙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여우처럼 나지막하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신우이 민희는 서연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고 동네 인쇄소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민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쪽에서 덩치 큰 사복 경찰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민희 씨 맞죠? 인감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민희의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민희는 길바닥으로 끌려나가며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차 문은 사정없이 닫혀버렸습니다. 오 여사는 딸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독하다 독해. 네가 인간이면 어떻게 신우이한테 경찰을 보내니? 어머니, 민희가 남의 도장을 위조하려다 잡힌 거예요. 죄가 없으면 판사 앞에서 따지세요. 서연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 고아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내 다리를 부러뜨린 그날 우리 인연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 여사는 전화기를 붙잡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여사의 반찬 회사 앞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맹점주 수십 명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납품을 해줘야 장사를 할 거 아냐?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현성 유통이 모든 재료 납품을 뚝 끊어버리자 전국의 반찬 가게가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사무실 안에서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배달되었습니다. 경영권 인수 제안서 마이너스 발신인 이서연. 오 여사는 서류를 읽다가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덫이었어. 그년이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같은 시각 서연은 박 회장에게 받은 자료를 방송국에 싹 넘겼습니다. 저녁 뉴스에 유명 반찬 프랜차이즈 썩은 식재료 사용이라는 폭로 기사가 터졌고 오 여사의 전화기는 항해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민우는 지숙을 다그치려고 그녀의 아파트로 쳐들어갔습니다. 아, 너 서연이 끈아풀이지? 대답해. 민우가 현관문을 발로 쾅 찼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경호원들이 민우의 가슴팍을 팍 밀쳐냈습니다. 민우는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호원들은 민우를 쓰레기 치우듯 건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음 날 현성 그룹 법무팀장이 오 여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24시간 드립니다. 서명 안 하시면 여태껏 저지른 범죄 증거 몽땅 검찰에 넘깁니다. 법무팀장이 시계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서류에 적힌 자신의 죄목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횡령, 폭행, 증거 은닉. 오 여사의 눈에서 팥죽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오 여사는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깁스를 푼 다리에 힘을 꽉 주며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지만 서연의 눈은 서슬퍼런 복수의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도 속에서 천불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거실을 짐승처럼 서성이던 오 여사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박태만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태만 씨? 나야, 민우 엄마. 오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기 너머로 저승사자 같은 굵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 아버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빌게 될 줄 몰랐어. 지금 내 며느리라는 요물한테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그년이 글쎄 현성그룹 딸이었어. 뭐? 현성그룹? 박태만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시퍼런 탐욕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 좀 살려줘, 태만 씨. 그년을 아주 지옥 밑바닥까지 쳐넣어달라고. 당신이 도와만 주면 내가 현성그룹 안방 정보를 싹 다 넘길게. 오 여사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개처럼 애걸복걸했습니다. 알았어. 내 방식대로 요리해 볼 테니 기다려. 박태만은 민우의 친부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어둠의 자산가였습니다. 뒤에서 돈으로 사람 목숨까지 쥐락펴락하는 귀신 같은 인물이었죠. 박태만은 즉시 현성그룹 이사회에 심어둔 자기 끈앞풀들을 움직였습니다. 이틀 뒤 현성그룹 이사회에 벼락같은 탄원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없는 고아 출신 이서연은 상속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배신자 이사 5명의 도장이 쾅쾅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우냐? 나다, 내 애비. 아, 아버지. 갑자기 왜요? 민우가 자다 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년이 입원한 구석진 병실 위치 알아냈다. 네가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 아니, 경호원이 깔렸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경호업체 윗대가리한테 돈을 매겨놨다. 오늘 밤 11시 교대 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처리해. 민우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도둑놈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민우는 쥐새끼처럼 비상구를 통해 서연의 병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든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민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이서연, 일어나. 너 나랑 같이 나가야겠어. 서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는 순간 민우가 서연을 짐짝처럼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자 도끼가 오른 민우의 팔꿈치가 서연의 왼쪽 다리를 있는 힘껏 내리찍어 버렸습니다. 아! 서연의 처절한 비명이 병동을 찢었습니다. 겨우 붙어가던 뼈에 다시 금이 가며 서연은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와 민우를 개 잡듯 잡아 엎어버렸고 서연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다시 수술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오빠 진우에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뼈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신경이 다 죽어서 최악의 경우엔 평생 다리 감각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벽을 주먹이 터지도록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여사는 이때다 싶어 서연을 매장할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재벌가에 침투한 사기꾼 고한연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박태만이 파놓은 횡령 함정에 빠져 수갑을 차고 끌려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잡혀갔다고? 병상의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든든한 태산 같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서연의 여린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박태만의 수하들은 서연의 개인 금고를 도끼로 찍어 열고
지분 서류를 깡그리 훔쳐갔습니다. 신우이 민희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수십억 빌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믿었던 직속 비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연은 신락 같은 기대로 물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는 구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박태만 회장님 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던진 명함 뒷면에는 박태만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당신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서연의 목동이 메어 가늘게 끊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대꾸도 없이 나가버렸고 텅 빈 방엔 서연의 서러운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이사회도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짐을 싸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서연은 휠체어에 실려 곰팡내 나는 일반 병동 구석탱이로 쫓겨났습니다. 커튼 하나로 가린 비좁은 침대 위에서 서연은 죽은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오 여사가 나타나 종이컵에 든 찬물을 서연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성그룹 공주님 꼴 좋네. 여기서 뭐하고 자빠졌어? 오 여사가 젖은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뱀처럼 비웃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고아년은 고아년이야. 근본 없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바닥에서 기게 되는 법이라고. 서연은 얼굴에 흐르는 물을 닦지도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빈 컵을 서연의 몸에 던지고 낄낄거리며 나갔습니다. 민우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어 서연의 마지막 재산까지 싹 다 가로챘습니다. 언론은 서연을 욕심 많은 사기꾼 며느리라고 낙인 찍었고 인터넷엔 서연을 욕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퇴원 명령을 받은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홀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장대비가 서연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우산 하나 씌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비를 맞으며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고 현장으로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서연은 빗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내연녀 지숙과 함께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수가 이제 이서연이는 끝났다. 오늘 기사 봤지? 속이 다 시원하다. 오 여사는 서연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연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로 그 목걸이를 싹둑 잘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고아년 유품 따위가 어디 우리 집구석에 있어. 박태만은 현성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가고 입술이 시퍼렇게 질린 서연은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직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강도훈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드디어 변호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서연은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죽어가던 서연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차가운 교차로 바닥에 누운 서연의 몸 위로 구정물이 고이고 손에 쥔 낡은 폴더폰 화면은 빗방울에 젖어 글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묵직한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젊은 남자가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몸은 다 젖으면서도 우산을 서연 쪽으로 정성껏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강도훈입니다. 서연이 빗물에 젖은 눈을 간신히 떠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에
눈매가 매서우면서도 선한 청년이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훈 씨? 진짜 도훈 씨예요? 네, 선생님. 저예요. 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등 뒤로 팔을 쑥 넣어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훈은 자기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칭칭 감아주고는 서연을 차 뒷좌석에 조심조심 태웠습니다. 도훈이 서연을 데려간 곳은 도심 외곽의 아주 조용하고 튼튼한 2층 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이 높아서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죠. 도훈은 서연을 따뜻한 방에 눕히고 마른 수건으로 서연의 머리카락을 아이 닦아주듯 정성스레 말려주었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속이 좀 풀려야 합니다. 도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서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한 모금 넘겼습니다.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서연의 얼굴에 핏기가 좀 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찾은 거예요? 뉴스에서 선생님 소식 보고 피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장학금 받고 변호사 됐을 때 제일 먼저 보고드리고 싶었는데 위치 추적으로 교차로에 계신 걸 알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도훈이 서연의 발치에 앉아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서 막막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대학 등록금 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변호사 노릇 못했습니다. 그건 벌써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라뇨?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생님, 지금 당하고 계신 일 제가 싹 다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놈들 법의 이름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도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든든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훈은 잠도 안 자고 서연의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류를 쫙 펼쳐놓고 시댁 식구들 돈줄을 쥐 잡듯이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도훈이 서류 더미 속에서 눈을 번쩍 뜨며 서연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오자 도훈이 오 여사의 비밀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로 들어온 돈, 이게 다 박태만이가 보낸 비자금입니다. 오 여사가 그 인간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빨래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 계좌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눈을 서슬퍼렇게 떴습니다. 이거라면 오 여사하고 박태만 두 인간을 한 줄에 엮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네. 그럼요.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어버릴 겁니다. 그날 오후 도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우의 내연녀인 척 연기하던 지숙이었습니다. 도훈 씨, 나예요. 민우 그 바보가 훔쳐간 지분 서류. 그거 내가 가짜로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 서류는 내가 금고에 꽁꽁 숨겨놨으니 걱정 마요. 지숙은 사실 도훈이 서연의 복수를 돕기 위해 시댁에 미리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는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가 훔쳐간 게 가짜라면 현성그룹 내 지분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버님이 체포되신 거 사실은 선생님이랑 짜고 치신 고도의 전략 맞죠? 서연이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일부러 잡혀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야 박태만이 방심하고 제 발로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내가 아주 폭삭 망한 것처럼 보여야 그놈들이 제멋대로 날뛸 거 아닙니까? 서연의 눈빛은 빗물에 젖어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현성그룹의 여주인이었습니다. 도훈은 곧장 물리치료사를 불러 서연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우는 자기가 훔친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라이벌 기업 회장을 만났다가 멱살을 잡혔습니다. 야, 박민우. 이 가짜 종이 쪼가리로 우리를 속여? 너 죽고 싶어?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다시 확인해 올게요. 민우는 사색이 되어 도망쳐 나와서는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도 사정이 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어딨어? 서연이 그년 자산이 법원에서 꽁꽁 묶였다잖아. 인출도 안 된대. 도훈이 미리 법적 조치를 다 해놓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활 20일째 되는 날 서연은 도훈의 팔을 잡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꽉 주자 발바닥에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 씨, 나 걸을 수 있어요. 내 발로 설 수 있다고요. 네, 선생님.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훈은 서연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오 여사가 증거물을 몰래 줍는 대시캠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 사고를 덮은 게 바로 저 옆편네였어. 내 다리를 부러뜨린 걸로 모자라 우리 부모님 인생까지 훔쳐갔단 말이지? 선생님, 이제 이 영상 하나면 오 여사를 감옥에 영원히 쳐넣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형무소로 보내버립시다. 서연은 도훈이 준비해준 고급 정장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이제 시댁에서 구박받던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서슬퍼런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훈 씨 가요. 이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시간이니까. 서연은 자신을 쫓아냈던 병원 로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소리내며 힘차게 걸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경악하며 쳐다봤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던 오 여사의 환갑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 특급 호텔 20층 연회장에는 잘 나간다는 양반들 200여 명이 북적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번쩍거리는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을 쫙 빼입고 입구에 서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세요. 오 여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손님 손을 넙석 잡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온 세상이 자기를 손가락질했어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재벌집 안주인처럼 체면을 세우겠다고 남은 돈을 싹싹 긁어모아 호텔을 빌린 것이었죠. 민우는 연회장 안쪽 명당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을 홀짝였고 그 곁엔 내연녀 지숙이 여우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같은 날은 싹 다 잊고 즐겨. 오빠가 이 집의 대들보잖아. 지숙이 민우의 잔에 술을 찰랑찰랑 채워주자 민우는 기분이 좋은지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존경하는 오 여사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오 여사가 여왕이라도 된 양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무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연회장 정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은 쇼를 우아하게 걸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서연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눈동자가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지팡이 하나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힘차게 디디며 걸어왔습니다. 오 여사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너, 네가 여길 어떻게... 오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시뻘건 와인이 오 여사의 비싼 한복 치마에 피처럼 튀었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서연은 거침없이 무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든 서연이 좌중을 훑어보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손짓 한 번에 연회장 전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쫙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 여사가 몽둥이 같은 청소기를 번쩍 들어 서연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소름 끼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려. 돈 한 푼 못 벌어오면 매라도 맞아야지. 악마 같은 오 여사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아이고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당장 저거 안 꺼. 오 여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홈캠 원본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다 찍혀 있고 법정 증거로도 제출된 영상입니다. 민우가 눈이 뒤집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이서연, 너 죽고 싶어? 당장 내려와. 민우가 단상을 잡으려는 찰나 연문에서 강도훈 변호사가 나타나 민우의 앞을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민우의 가슴팍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박민우 씨 회사 돈 빼돌린 횡령죄랑 마약 혐의로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민우는 그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류 봉투는 바닥에 볼품없이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테이블마다 서류를 한 장씩 뿌렸습니다. 이건 오여산의 반찬 공장 실태입니다. 썩은 재료를 씻어서 다시 쓰고 쥐가 다니는 곳에서 음식을 만든 현장 사진들이죠. 이래도 이 집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손님들은 서류를 보자마자 더러워서 못 있겠네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문으로 경찰들과 식약처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 여사님, 폭행이랑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못 가. 내가 왜 가. 오늘 내 잔칫날이라고. 오 여사가 식탁볼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지만 경찰들은 사정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신우이 미니가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듯 붙잡혔고 도훈이 보석을 훔쳐판 영상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오 여사의 코앞에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낙찰받았으니 감옥 다녀오셔도 갈 데 없을 겁니다. 오 여사는 그 소리에 넋이 나가 입을 벌린 채 거품을 물었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려 지숙을 찾았지만 지숙은 이미 서연의 옆에 서서 차갑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서 어쩌지? 나 처음부터 서연 씨 사람이었어. 오빠가 준 비자금 장부 내가 다 넘겼어. 민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에 벽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연회장에 왔던 손님들은 에이 퇴 하고 침을 뱉으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10분 뒤 오 여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가 아닌 시커먼 경찰차 뒷좌석에 쳐넣어졌습니다. 호텔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으로 번쩍거렸고 오 여사의 추락은 전 국민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도훈은 그날 밤으로 서연에 묶여있던 돈을 싹 다 풀어냈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현성그룹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임명장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길바닥으로 쫓겨나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에 몸을 떨며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서연은 호텔 로비를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부러졌던 왼쪽 다리로 바닥을 힘차게 디딜 때마다 승리의 종소리 같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리무진에 올라탄 서연에게 도훈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박태만입니다. 서연은 화면 속 박태만의 얼굴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거물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서연이 현성그룹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당당하게 출근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직원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연의 곁에 딱 붙어 일과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로 처리하실 일은 오여사내 회사를 몽땅 사들이는 인수합병건입니다. 서연은 일과표를 쓱 훑어보고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체할 것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죠. 서연은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사업체들을 현성그룹 밑으로 집어삼키는 서류의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반찬 공장이며 식재료 회사며 오 여사의 이름표가 붙은 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장을 내려놓자마자 공장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저분한 공장, 이번 주 안에 싹 다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서연 나눔센터를 세울 겁니다. 오 여사의 공장이 굴착기에 찍혀 무너지는 날 현성그룹 본사 앞에 웬 거지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던 민우였습니다. 양복은 걸레처럼 구겨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푹 패여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두 놈이 민우의 팔을 비틀어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난리야. 민우가 정문 바닥에 넙죽 엎어져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도훈 씨, 민우 씨 빚이 총 얼마죠? 사채랑 도박빚 합쳐서 11억 정도 됩니다. 도훈이 옆에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 빚 제가 다 사겠어요. 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민우 씨 목숨줄을 내가 쥐겠다는 뜻입니다. 사흘 뒤 민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채업자가 아니라 전 부인이었던 서연이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민우는 전화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사르르 떨었습니다. 서연은 곧장 오 여사가 갇힌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오 여사는 열흘 만에 폭삭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무서워 죽겠다, 응? 오 여사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빌었지만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 여사가 그렇게 탐내던 회사의 주식 증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갖고 싶어서 제 다리까지 부러뜨리셨죠? 서연은 오 여사의 눈앞에서 그 증서를 찍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그거 찢지 마. 내 돈이야. 오 여사가 유리를 쾅쾅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은 뒤도 안 돌아보고 우아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서연은 시댁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 5천억 원을 싹 다 찾아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연을 보고 하늘이 내린 천사라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우는 결국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엄마인 오 여사의 죄를 낱낱이 풀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서연이 부모님 사고 낼 때 증거를 훔쳤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오 여사는 이제 살인교사 죄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회사 꼭대기층에서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도훈이 웃으며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왔네요. 도훈 씨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기쁨을 나누던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영상 하나를 틀자마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실에 누워 계신 서연의 아버지 곁에 박태만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만의 손이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내일까지 회장 자리 내놔. 안 그러면 내 애비 숨통을 내가 직접 끊어버리겠다. 서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도훈이 서둘러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박태만이가 발악하는 건 이제 끝이 보인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그때 내연녀 지숙이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습니다. 박태만이 돈을 숨겨둔 비밀 금고의 암호였습니다. 서연은 그 암호를 이용해 박태만이 나라 돈을 빼돌린 어마어마한 비리 장부를 싹 다 손에 넣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서슬퍼렇게 뜨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태만 사무실로 가주세요. 내 손으로 직접 그 인간의 숨통을 조여버릴 테니까. 밤 안개를 가르며 서연의 차가 박태만을 향해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만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50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서연과 도훈이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박태만의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회장님이 위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올라가시죠.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도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훈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방 한가운데 박태만이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 박태만이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지만 서연은 사무실 한가운데 말뚝처럼 서서 박태만을 쏘아보았습니다. 앉으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산소호흡기 줄 잡고 협박 영상 보낸 거 당신이죠?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내일 아침까지 대표이사 사퇴서 내고 지분 30% 싹 다 포기해. 안 그러면 내 애비 숨통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야. 박태만이 책상 위로 시커먼 인주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내쉬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빨리 찍어. 내 애비 목숨이 내 손가락 끝에 달렸어. 서연은 결국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훈이 안 됩니다. 선생님. 하며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피눈물을 삼키며 종이 위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지는 모습이 꼭 서연의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역시 자식놈은 부모 목숨 앞에선 별 수 없구먼. 박태만이 그 서류를 집어들며
기분 나쁘게 낄낄거렸습니다. 빌딩을 나선 도훈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시간을 벌어야 해요. 아버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그자들을 안심시켜야 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기는 서슬퍼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서연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약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민우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서연의 집무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회사 주인이야. 넌 이제 끝났어. 당장 꺼져. 민우가 서연의 책상 앞에 서서 서연의 얼굴에 퇴하고 더러운 침을 뱉었습니다. 서연의 뺨을 타고 침이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민우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인간이 올 곳이 아니야. 뭐라고? 이게 어디서? 민우가 서연의 책상 위 서류들을 몽땅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서연은 집무실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박태만이 과거 기록을 조작해서 도훈을 뇌물받은 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서연의 유일한 방패였던 도훈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계신 병동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병동 안으로 소방관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서연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등에 업으려는 찰나 천장에서 불붙은 자재가 서연의 왼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다리를 끌며 아버지를 안고 복도를 기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구했지만 서연은 다시 한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불을 지른 범인은 놀랍게도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오 여사였습니다. 오 여사는 라이터를 들고 병원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악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태만은 서연의 고아원 동기들까지 돈으로 사서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던 애였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서연의 집 앞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달걀을 던졌고 서연의 어깨엔 노란 달걀 노른자가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이서연 대표, 고아원 시절 도둑질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장 사퇴하세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서연의 방까지 쳐들어와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밑으로 들어와서 시중 들면 살려줄게. 응.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민우를 쫓아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텅 빈 방에서 홀로 옷을 입었습니다. 박태만이 서연의 통장까지 싹 다 막아버려 당장 차비 한 푼도 없는 처지였죠. 그때 유치장에 갇힌 도훈에게서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박태만 측 변호사가 협박하는 녹취를 땄습니다. 제 무죄를 밝힐 증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방금 깨어나셨습니다. 박태만의 죄를 직접 밝히겠다고 하십니다. 그 소리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의 빛이 보인 것입니다. 서연은 주주총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박태만이 이제 내가 회장이다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겠죠. 서연은 휠체어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화상 입은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주주총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주주총회 무효입니다. 서연의 사자 후에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원수를 갚기 위해
단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우뚝 선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총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서연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단상 바로 앞 첫째 줄에는 박태만이 팔짱을 떡하니 끼고 앉아 서연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표, 너 오늘 회장 자리 내놓겠다고 온 거 아냐? 잔말 말고 사퇴서나 읽어. 박태만이 아나무인으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서연은 박태만을 싸늘하게 한번 훑어보더니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박태만 회장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손짓 한 번에 대형 스크린이 번쩍하며 켜졌습니다. 거기엔 박태만이 나라 돈을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운 시커먼 장부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박태만 회장이 국가 예산을 횡령해서 해외로 빼돌린 2,300억 원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30개가 넘는 가짜 통장을 만들어 돈 세탁을 했더군요. 총 회장이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2,300억? 하며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가짜라고. 사기야. 박태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품을 물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회장 연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도훈 변호사였습니다. 얼굴엔 아직 멍자국이 가시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강도훈 변호사, 무죄로 풀려나 법정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훈이 태블릿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병실에서 박태만이 서연 아버지의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는 소름 끼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늙은이 숨통만 끊으면 서연이 그녀는 끝이야. 박태만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인간 당장 끌어내. 저게 사람이야, 살인마지. 박태만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옆에 앉은 아들 민우의 팔을 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민우야, 빨리 나가자. 여긴 끝났어. 하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문을 꽁꽁 막아섰습니다. 민우는 박태만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또 나를 방패로 쓰려고? 이놈이 미쳤나? 넌 내 아들이야. 시키는 대로 해. 아들, 평생 나 몰라라 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민우가 박태만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버렸고 박태만은 의자에 부딪혀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강남 지하에 숨겨진 박태만 비자금 금고 열쇠야. 거기 다 있어. 이제 당신 맘대로 해. 그때 정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태만 씨, 횡령이랑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태만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박태만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서연은 단상 위에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우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이제 다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총회장 뒷문으로 오 여사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불을 지른 죄로 다시 체포된 오 여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바닥을 기며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우는 살려줘. 다 내가 시킨 거야. 민우는 죄가 없어. 서연은 자기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는 오 여사를 서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민우 씨를 이렇게 망치신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아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서연은 매정하게 돌아섰고 오 여사는 통곡을 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을 배신했던 비서실장과 부패한 이사들까지 그 자리에서 싹 다 해임됐습니다.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곧장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뜨신 아버지가 서연을 보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뭐냐? 장하다, 우리 딸. 민우는 감옥에서 제 발버둥을 쳐봤지만 지숙이 제출한 증거들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민희도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끌려갔습니다. 최종 재판날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무기징역, 박태만은 종신형, 민우는 징역 20년. 서연은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달려들자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도훈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현성그룹 본사 꼭대기층 집무실 창가에 서서 드넓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 100대 기업 선정이라는 금빛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 경제지 표지에는 서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서연이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부러졌던 왼쪽 다리에는 흉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지팡이도 없이 본사 로비를 당당하고 힘차게 가로질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존경의 눈빛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공기 맑은 강원도 별장을 찾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쥐며 고생 많았다. 내 딸아. 네가 이 아비랑 회사를 다 살렸어.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불어오는 산바람을 맞으며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에 갇힌 오 여사는 교도소 의무실 침대 위에 흉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면회 오는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다리를 잘라내야 살 수 있어요. 이미 늦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오 여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면회. 진짜 아무도 안 왔나? 우리 아들 민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의사가 매정하게 나가버리자 오 여사는 텅 빈 방에서 이불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다리를 분질러 놓더니 정작 제 다리를 잘라내게 생긴 끔찍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아들 민우도 교도소 안에서 고달픈 신세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싸움이 붙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뼈가 제멋대로 붙어버린 것이죠. 민우는 운동 시간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3년 전 자기가 서연의 다리를 박살냈던 그날이 민우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후벼 팠습니다. 박태만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전 재산을 뺏기고 나니 충격으로 실어증이 온 것이죠. 숟가락 하나도 제 손으로 쥐지 못해 바닥에 밥을 흘려도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이 독방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려 지냈습니다. 신우이였던 민희는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희는 이름도 바꾸고 식당 뒷문을 두드려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저 설거지라면 자신 있어요. 제발 써만 주세요. 민희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식당 밖 커다란 광고판에 실린 서연의 화려한 사진을 보고는 그만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서연이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다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자기가 세운 장학재단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다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던 사람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서연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본사 로비를 지났습니다. 로비 유리관 안에는 오 여사가 휘둘렀던 그 청소기가 금칠이 된 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록이라는 글자를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팠던 사흘간의 병실 생활이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며칠 뒤 도훈이 서연을 처음 걸음마 연습시켰던 그 골목으로 불렀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연 씨, 평생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도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같이 걸어요, 도훈 씨. 우리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요.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 돈을 몽땅 고아원 아이들 난방비로 보냈습니다. 전국에서 고맙다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배달됐고 서연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성그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서연의 마음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것이죠. 어느 저녁 서연과 도훈은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서연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도훈 씨,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등지고 길게 이어졌고 모래 위에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 두 줄이 끝도 없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서연의 앞길엔 꽃길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부러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끝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고아라는 이유로 맞고 쫓겨나고 짓밟혔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 전체가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서연이 빗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휠체어에서 두 발로 다시 섰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아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남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다리가 썩어 들어갔고 아내를 내팽개쳤던 남편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결국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시간이 언젠가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